5번째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그 단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분석을 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분석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는 거죠? 크게는 4단계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기획을 합니다. 뭘 분석할 건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데이터가 잘 모이고 나면 이걸로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 이 분석 결과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크게는 이렇게 4단계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선형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금 서클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계속 이걸 순환하면서 반복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 단계에서는 뭘 분석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직 내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데이터로 풀어야만 조직에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조직에서 궁금한 것들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크게는 3가지 종류로 분석 방법론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분석 방법론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술 통계 분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하는 작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요약하는 방법이죠. 표를 만들고 그래프를 만들고 이런 걸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조직에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어떤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집단보다 B 집단이 더 많이 구매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알아보려면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가설 검증이라는 걸 합니다. 그다음 3번째는 미래 시점에 어떤 값들을 예측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는 머신러닝 모형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나한테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분석 방법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방법론을 쓰자,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런 절차로 일을 하자, 이런 것들을 미리 잘 탄탄하게 설계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게, 설계를 해 놓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작업을 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무궁무진하거든요. 무한대에 가깝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설계를 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수집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석하겠다라는 걸 정의했으니까 그 분석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현업 담당 부서로부터 데이터를 입수를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면 이 데이터를 내가 분석에 쓸 수 있는 건지를 탐색하고 오류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사람들이 다 잘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SQL에서 명령어 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데이터를 어떤 뭐 현업 부서가 있다고 했을 때 데이터를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타 부서에 이관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외주를 주기도 하거든요. 어떤 조직의 데이터를 외주 업체들이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요청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단계를 거쳐서 데이터가 오면 예상했던 것과 데이터의 특성이 다른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렇죠. 데이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거나 뭐 빠져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에 쓸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마련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팀에 요청한 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다시 알려주세요라고 하고, 그걸 보고 요청을 한 다음에 제가 받아보고 다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요청하고, 이 과정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걸 끊임없이 하는 거죠. 네. 생각보다 데이터에 오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 분석 출발 이럴 것 같지만, 대부분 데이터를 우리가 쌓아놓기 시작할 때 이거를 어떤 모양으로 쌓아놔야 나중에 머신러닝 모형을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나서 쌓기 시작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서비스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데이터를 일단은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굉장히 오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빠져있는 누락치들도 많고,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이상한 값들도 있고, 이런 오류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요청하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학습했다가 실무로 진입하자마자 느끼는 가장 큰 첫 번째 장애자 벽이네요.
그렇죠. 학습할 때는 잘 만들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예측도 해봤는데 그죠. 현장에 가니까 없는 거잖아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뭔가 시도라도 할 텐데 현업에는 그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 열의 이름에 해당되는 의미와 다르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맥락이 어떻게 쌓여진 데이터인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요. 네, 이렇게 데이터가 잘 마련이 됐다, 무사히 마련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 지치는데? 아직 지치면 안 됩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네, 이제 시작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기획 단계에서 미리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분석을 하자,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자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이제 데이터를 탐색하는 거예요. 보통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데이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분포도 확인해 보고 어떤 값이 맞는지 빈도도 확인해 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시각화를 하기도 하겠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전처리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전처리라는 건 뭐냐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 분석 모형을 사용하거나 머신러닝 모형을 사용하기 전에 그런 모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겁니다. 이걸 전처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해요. 이런 통계 분석 모형, 머신러닝 모형을 이제 본 게임으로 놓고 그 앞 단계에서 하는 작업들을 전처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난한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끝도 없어요. 네,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으면 만약에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다른 값을 채워 넣던지 아니면 비어있는 값을 행 전체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겠죠. 그리고 극단적인 값이 있다 그러면 뭘 기준으로 극단치를 정의할 것인가? 어느 범위를 벗어났을 때를 이상치로 간주해서 제외할 건가? 혹은 다른 값으로 대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예쁘게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나 이런 기술 통계 분석, 검정, 모형 이런 것들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약간 기성품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야생의 데이터라면 그걸 기성품 모양에 맞게 가공하는 작업을 거쳐야 드디어 사용해보고 통계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처리 작업에서 한숨을 한 200번 정도 쉽니다. 그거밖에 안 쉬어요? 아주 잘 된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급격하게 늙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전처리 과정이.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은 다시 이제 현업부서에 연락해서 이런 오류가 있어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주세요. 데이터를 다시 주세요. 이걸 이제 다시 반복하게 되는 거. 다시 네. 데이터 수집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아직 결과물 나오는 것까지는 가지도 않았네요.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처리 과정을 보통 우리가 업무의 80% 정도 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80%는 되게 작게 잡은 겁니다. 90%보다 많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업무의 일환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아까 기획 단계에서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기술 통계 분석을 한다 그러면 뭐 집단을 비교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시계열의 흐름에 따라 데이터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런 기술 통계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직 내부에 어떤 이미 정해져 있는 가설이나 질문이 있다고 하면 데이터의 패턴이 이런 가설에 들어맞는지 검정하는 이런 걸 가설 검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유의 확률의 개념을 사용하게 돼요. 통계학적인 방법론들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가설 검정을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만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미래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예측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고도화된 머신러닝 모형들을 만들기도 하고 만약에 시간 여력이 좀 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런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한 모형을 만들기도 하고 여기에 다른 여러 변수들을 추가해서 성능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지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다룰 거냐 하는 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 그러면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원래 달성하기로 했던 데까지만 하고 마치게 되는 것이죠. 자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시간과 비용을 어느 정도 쓸 거냐가 어디까지 분석할 거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분석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죠. 데이터 분석가들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업 분석 이 결과물을 이해될 수 있게끔 전달을 해야 됩니다. 다 알아듣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문서화된 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워드 PPT 작업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자료라고 하면 일단 표가 있겠죠. 표. 그러니까 표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숫자와 문자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되게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해 줄 건가를 결정해야 돼요. 오, 예술의 네, 영역이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원자료를 그대로 다 던져준다고 해서 이걸 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어떤 포인트에서 얘기를 해줘야 이 전체 분석 프로세스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표를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래프를 만들게 되죠. 왜냐하면 표로 잘 요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숫자와 이런 문자를 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데이터 시각화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뭐 공을 더 들여야 된다고 하면 요즘에는 인포그래픽 이런 걸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스캐터 플롯이나 뭐 라인 그래프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뭐 캐릭터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비해서 사람들이 더 데이터를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패턴을 훨씬 더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분석 보고서를 단순히 이런 종이 형태의 리포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별로 분석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팀이 한 100개가 있다 그러면 보고서를 100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100장 그래서 뽑아야죠.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팀 이름을 집어넣으면 우리 팀의 분석 보고서가 나오게끔 작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죠. 이런 걸 대시보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을 달아놔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클릭하면 그것에 맞게 표와 그래프가 자동으로 바뀌어서 해석 결과물까지 만들어지는 걸 구현해 놓는 거죠. 이런 걸 대시보드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런 걸 만드는 시도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웹에서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네 단계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절차이고요. 이게 뭐 한 번 돌았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분석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다시 기획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서클이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나는 일은 잘 없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반복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